사람 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초인종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형이 케이크 상자를 흔들며 야, 집 되게 좋네.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면서 멋대로 들어왔죠. 형은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거실을 둘러보더니 우와, 진짜 넓다. 이거 몇 평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형 들어와도 되지? 어차피 방 하나 남자나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준입니다. 올해 35살이고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철없는 형과의 이야기예요. 싱크대 위에는 내일이 기한인 월세 고지서가 놓여 있었는데 형이 그걸 보더니 월세 200만 원이나 해? 비싸네. 나 여기 있으면 반반 내면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같이 살자고 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형은 저보다 5살 위인데 나이만 위지 정신연령은 중학생 수준입니다.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은 없고 어떻게든 되겠지만 있는 사람이거든요. 케이크 상자를 식탁에 올려놓더니 조카 좋아할 거야. 참, 이거 네 카드로 샀어라고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제 지갑에서 카드를 언제 빼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형, 내 카드를 언제 가져갔어?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미안. 깜빡했네. 나중에 갚을게라며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형한테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글쎄, 아직 모르겠어요. 취업될 때까지? 아니면 좋은 집 나올 때까지? 라고 하면서 완전히 눌러앉을 기세더라고요. 형은 42인데도 내가 형인데 왜 이렇게 따지냐는 식으로 나와요. 나이 순서만 앞선다고 특권의식이 하늘을 찌르거든요. 형은 동생 집이 넓을 때 나 방 하나 써도 되지? 라며 마음대로 짐을 들여놨습니다. 제가 같이 살자고 한 적이 없는데 알아서 이사 온 거예요. 일주일만 있을게라고 했는데 벌써 2달이 넘었어요. 형 일주일이 지났는데 라고 말하면 벌써? 시간 참 빠르네. 조금만 더 있을게라고 하더라고요. 거실 불빛이 밤마다 환했는데 형이 새벽 2시까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보거든요. 형, 너무 시끄러워. 아이가 잠들었어라고 하면 미안. 깜빡했어라고 하면서도 소리는 그대로예요. 냉장고 문에는 카드 사용 영수증이 하나둘 붙었는데 모두 형이 제 카드로 결제한 것들이었어요. 치킨 3만원, 술 5만원, 담배 5천원. 하루에 이런 식으로 10만원씩 써대더라고요. 형, 이거 다 뭐야? 라고 물으면 그거?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카드가 없어서 나중에 다 갚을게라고 하는데 갚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형은 나 원래 숫자에 약해. 돈 계산 이런 거 못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해요. 42 먹은 어른이 돈 계산을 못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내가 형님, 생활비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거? 나 지금 돈 없어. 취업하면 다 줄 테니까 걱정 마라고 하면서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형은 매일 오후 2시에 일어나요. 그러고는 배고프다며 냉장고를 뒤져서 있는 거 다 꺼내 먹어요. 아이 이유식용으로 사놨던 과일까지 먹어버리더라고요. 형, 이거 아이 먹이려고 산 거야 라고 하면 그래. 몰랐네. 미안 하면서도 계속 먹어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행동은 안 바뀌거든요. 어머니가 과수원 땅을 팔아서 형 사업 정리해 주신 걸 아는데도 어머니가 나한테만 야박하다고 투덜거려요.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 뒷바라지 평생 해주는데 라면서요. 형, 엄마가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부모 역할 아니야? 뭔 소리야 라며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형은 28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는 내 여자친구야. 이쁘지? 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저희한테 스킨십까지 보여주면서요. 그 여자친구가 오빠, 나 배고파라고 하니까 형이 태준아, 뭐 좀 시켜 먹자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사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동생 카드 빌려줘. 금방 갚을게 하면서 제 지갑을 뒤지더라고요. 제가 형,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니까 뭘 그런 걸로 그래. 형제끼리 나눠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며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오빠,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라고 하더라고요. 형은 그래, 다 사줄게 하면서 제 카드로 계산하고요. 형, 이거 좀 선 넘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왜? 내가 언제 안 갚겠다고 했어? 동생이 참 각박해졌네 라면서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형의 여자친구가 오빠 여기 불편해. 다른 데서 살자라고 하니까 형이 아니야 여기가 좋아. 공짜로 살 수 있잖아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제 앞에서요. 형, 공짜가 아니야. 생활비가 늘어나고 있어라고 하니까 생활비? 원래 너희도 쓰던 거 아니야? 나 하나? 더 늘어난다고 얼마나 늘어나겠어라고 하더라고요. 전기료가 2배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 요즘 전기료가 많이 올랐나? 보내라며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더라고요. 아이가 삼촌 언제 집에 가? 라고 물어보니까 형이 왜? 삼촌이 싫어? 라면서 아이한테 되묻더라고요.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그럼 됐네. 삼촌이랑 계속 살자라고 하고요. 아내가 형님, 아이가 자기 방을 쓰고 싶어해요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거실에서 자면 되지 뭐.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제 방에서 못 자게 된다는 건데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형한테 이렇게 하나? 참 각박해졌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은 또 한 번만 더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했을 건데? 라고 물으니까 사업 아이템이 있어. 대박 날 거야 라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거실에는 향수 냄새가 진했는데 여자친구가 뿌리고 다니는 비싼 향수였어요. 그걸 제 카드로 샀다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명품 상자들이 거실에 쌓여 있는데 형이 어때? 내 여자친구 예쁘게 꾸며줬지? 라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제 돈으로 산 건데도 자기가 해준 것처럼 자랑하더라고요. 총 200만 원 넘게 썼어라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많이 썼나? 잘 몰랐네라며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국 그만해라고 욕을 했고 아내도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망가진다고 말했어요. 형은 뭘 그런 걸로 화내냐? 내가 언제 갚지 않겠다고 했어? 라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형, 언제 갚을 건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있어? 라고 물으니까 계획? 그런 거 왜 미리 세워? 되는 대로 하지 뭐라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형이 여기 온 후로 한 달에 100만 원. 아니 생각해보니 200만 원은 더 나가라고 하니까 겨우 200만 원 가지고 그러냐? 동생이 참 쪼잔해졌네라고 하더라고요. 쪼잔한 게 아니라 나도 내 가정이 있어라고 하니까 가정? 나도 네 가족 아니야? 형을 남 취급하네라면서 오히려 섭섭하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형의 여자친구가 오빠, 나는 이런 데서 못 살겠어. 너무 눈치 보여라고 하니까 형이 그래. 그럼 우리 나가서 살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가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태준아, 전세 보증금 좀 빌려줄 수 있어? 나중에 다 갚을게라고 하더라고요. 3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형, 정신 나갔어? 3천만 원을 어떻게 빌려줘? 라고 하니까 어차피 너 쓰지도 않는 돈이잖아. 형이 잠깐 쓰고 갚을게라고 하더라고요. 형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갚아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라고 하니까 야, 동생이 형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싸가지가 없네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며칠 뒤 형이 큰일 났다면서 울상을 지으며 찾아왔어요. 뭔 일이야? 라고 물으니까 여자친구가 돈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였어요. 무슨 돈? 라고 하니까 카페 차리려고 모은 돈 다 가져갔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다 제 카드로 쓴 거라는 건 말 안 하고요.
알고 보니까 형이 몰래 카페를 차리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임대차 계약도 자기 명의로 하고 인테리어도 다 끝낸 후에 보증금까지 빼고 사라진 거였어요. 형, 그럼 내가 카드로 쓴 돈은 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으니까 그건 카페 만드는데 다 들어갔어라고 하더라고요. 임대인한테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보증금을 다 빼고 나간 게 맞았어요. 계획적으로 한 일이었더라고요. 형, 그럼 내 돈은 누가 갚는 거야? 라고 하니까 나도 피해자야. 나도 당했다고라며 자기도 억울하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피해자가 누군데? 내 돈으로 그 여자한테 선물 사준 거 형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건 몰랐어. 그 여자가 그럴 줄은 몰랐다고라고 하더라고요. 몰랐다고 내 돈이 돌아와? 라고 하니까 그러게 말이야. 나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면서 남일처럼 말하더라고요. 형, 책임감이라는 게 없어? 라고 하니까 책임감?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나도 당한 거라고라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결국 가족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오시고 형과 저, 아내까지 모여서 이 문제를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를 썼다는 거냐고 물어보시니까 별로 안 썼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라고 하더라고요. 별로 안 썼다는 게 1,000만 원이라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1,000만 원이 별로 안 써? 너 정신이 있니? 라고 어머니가 화를 내시니까 어머니도 그러시네. 요즘은 1,0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에요? 라며 여전히 현실 감각이 없더라고요. 임대인 확인과 출입 시각을 맞춰보니 숫자가 말을 대신했습니다. 형이 완전히 당한 게 맞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제 돈으로 당한 거였죠. 여자친구도 없어졌는데 어디 가서 살아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처음 알았는데 형에게 아이가 있었어요. 전 부인과의 아이인데 아 맞다. 애 있다는 거 말 안 했나?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형,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으니까 전 와이프가 키우고 있어. 근데 재혼한다면서 나한테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돌이 갓 지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기저귀도 제대로 안 갈아주고 있더라고요. 기저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너희가 좀 가르쳐줘라고 하면서 당연히 도와달라는 식이었어요. 형, 본인 아이잖아 라고 하니까 나는 애 키워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라며 전혀 책임감이 없더라고요. 아내가 형님도 아이 아빠인데 배우셔야죠 라고 하니까 그게 말처럼 쉬워? 나는 애. 울음소리만 들어도 머리 아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각자의 몫을 각자 책임지자고 말했는데 형이 어려울 때 가족도 외면하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형, 우리도 우리 아이 키우기 바빠라고 하니까 너희는 애 하나인데 나는 혼자서 어떻게 키워? 불공평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불공평하다고? 형 아이잖아 라고 하니까 그래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냐? 가족끼리라며 또 가족 프레임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결국 형은 아이를 데리고 원룸으로 이사 갔는데 나 원룸비도 없어. 보증금 좀 빌려줘라고 또 손을 내밀더라고요. 형, 더 이상은 안 되라고 하니까 동생이 정말 야박해졌네. 옛날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라면서 시대 탓을 하더라고요. 빌린 돈은 언제 갚을 거야? 라고 물으면 갚긴 갚겠지.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어. 상황 봐서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고요. 한 달에 10만 원씩 갚자고 하니까 10만 원도 부담이야. 5만 원은 어때? 라며 또 깎으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현실 감각이 없었어요. 아내 손을 잡으니 굳어있던 손끝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겠어라고 하니까 아내도 그게 맞는 것 같아라고 동의하더라고요. 이제는 경계를 지키자고 적어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가드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자기만의 경계선을 확실히 긋는다는 뜻이에요. 형 같은 사람에게는 친절이 통하지 않아요. 친절을 베풀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서로의 돈, 서로의 시간, 서로의 집.
이 세 가지는 절대 섞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형처럼 눈치 없는 사람에게는 더욱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단순한 규칙을 만들었어요. 하루 이상 머물 때는 사전 협의 5만 원, 이상 쓸 때는 미리 허락, 빌린 돈은 약정서 작성 이런 것들이었어요. 형한테 이 규칙을 얘기했더니 뭐 이런 걸 다 정해놔? 형제끼리 계약서까지 쓰냐? 라며 비웃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형, 이제는 이렇게 해야겠어. 안 그러면 나 형 더 이상 안 볼 것 같아라고 하니까 동생이 참 각박해졌네. 세상이 삭막해져서 그런가라며 또 남 탓을 하더라고요. 형은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가족끼리 도우면서 살자고 한 건데 왜 이렇게 시비냐는 식이거든요. 가족 규칙을 정해놓고 보니까 확실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규칙이 있으니까요. 형이 가끔 그때가 좋았는데 라면서 예전을 그리워하는 말을 하는데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라고 대답해요.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무조건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형 같은 사람은 경계가 없으면 끝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확실한 선을 그어주는 게 오히려 친절일 수 있어요. 이제는 형이 돈 좀 빌려줘라고 하면 약정서 쓰고 이자도 정하고 갚을 날짜도 정하자고 해요. 그러면 형이 그럴 바에야 말자라고 하더라고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형이 없는 집은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거실 등은 껐지만 아이 젖병과 계산기, 다 쓴 볼펜이 식탁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소박한 일상이 다시 돌아온 거죠. 부모 형제라도 빚과 양육은 각자 책임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납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형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끔 연락은 와요. 돈 좀 빌려줘. 아이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저는 형, 복지센터에 가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라고 답해요. 돈을 직접 주지는 않아요. 형이 동생이 정말 야박해졌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도와주는 건 형을 위해서도 좋지 않거든요. 가끔 어머니가 형을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어머니, 형은 도움을 받으면 더 의존적이 돼요. 혼자 해결할 수 있게 놔두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려요. 실제로 형이 혼자 아이 키우면서 조금은 철이 든 것 같아요. 예전처럼 누가 해줄 거지?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울면 본인이 달래야 하고 기저귀 갈아야 하고 밥 먹여야 하니까 억지로라도 배우게 된 거죠. 청취자분들 중에도 비슷한 가족 있으실 거예요. 눈치 없고 철없는 형제나 가족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을 확실히 그으라는 거예요. 친절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규칙이 필요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그 선에서 버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납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거리두기도 사랑의 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없는 가족을 끝까지 감싸 안으시겠어요? 아니면 선을 그으시겠어요? 휴대전화 스피커에서 연인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해도 될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밤 11시쯤이었는데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 톤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우입니다. 올해 30살이고 프리랜서 사진가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한 연애 이야기입니다. 귓가에 남은 그 한마디가 밤새 울렸습니다. 둘이 허락하고 다른 사람도 만나는 방식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제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하지만 연인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요즘 우리 관계가 조금 지루해진 것 같아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귄 지는 1년 반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확실히 예전만큼의 설렘은 없었어요. 서로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휴대폰에 저장한 그 통화 내용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관계를 망치는 일일까? 제 여자친구는 해외에서 3년 정도 살다가 작년에 귀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연애에 대한 생각이 저보다 좀 더 개방적인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찬성하자니 불안하고 반대하자니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고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하얀 조명이 켜진 스튜디오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프리랜서 사진가, 제 여자친구는 브랜드 기획 일을 했지요. 저희가 처음 만난 건 광고 촬영 현장이었어요. 저는 제품 사진을 찍는 일을 하고 연인은 그 브랜드의 마케팅 기획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귀국기 같은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다가 점점 개인적인 얘기도 하게 됐어요. 바빠도 밥은 챙겨 먹어 서로 안부를 묻던 날들이 쌓였습니다. 촬영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함께 야식을 먹으러 가기도 했고 주말에는 전시회나 카페에 가기도 했어요. 하루 일과는 달력에 빼곡했고 촬영표에는 제 이름과 그녀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지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같은 프로젝트로 만났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친구 이름은 지수예요. 올해 29살이고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졸업하고 바로 해외로 나가서 마케팅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경험 때문인지 사고방식이 꽤 개방적이에요. 연애에 대한 생각도 저보다는 자유로운 편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많아요. 처음에는 그런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좀 보수적인 편이라서 지수의 자유분방한 모습이 신선했거든요. 사귀기 시작한 후로는 거의 매일 연락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하루 보내라는 문자를 주고받고 밤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공유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조금 달라졌어요. 서로 업무가 바빠지기도 했고 처음에 뜨거운 감정이 어느 정도 식은 것도 있었고요. 지수가 요즘 우리 좀 루틴한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편안한 관계가 된 거지라고 답했는데 지수는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 건가 싶기도 해요. 새로운 자극을 원했던 거죠. 손을 잡아도 예전의 설렘이 덜하다고 느낀 날이었습니다. 그날 지수와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볼까? 라고 지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조용한 구석자리로 가서 앉았죠. 우리는 카페 구석에 앉아 냅킨에 서로의 규칙을 적어 보았지요. 비밀 없음, 만남은 낮 시간, 서로에게 바로 알리기.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하자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한번 시도해볼까 생각 중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손끝이 떨려 글씨가 자꾸 번졌습니다. 사실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야.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지수가 냅킨에 적은 규칙들을 보니까 꽤 구체적이었어요. 주 2회까지 상대방 신상 정보 공유 금지, 감정적 관계 발전 금지, 모든 만남 사후 보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규칙을 정하면 정말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규칙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은 지키고 싶고 약속은 무겁고 그래도 해보자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실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싫다고 하면 제가 마음이 좁은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런 게 가능할까?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열린 연애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해외에서는 꽤 일반적인 연애 방식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개념이죠.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도 많았어요. 결국 질투심을 감당하지 못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카페 냅킨 규칙 메모를 지갑에 넣어두고 며칠 동안 계속 꺼내서 봤어요. 과연 우리가 이 약속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촬영장을 다녀온 그녀에게서 처음 맡아보는 향수가 풍겼습니다. 평소에는 안 쓰던 향수였어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냄새였는데 뭔가 낯설었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랑 밥 먹었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고 말투도 평소와 달랐어요. 친구랑 밥 먹었어 라는 말과 달리 영수증에는 늦은 밤 둘만의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 가방에서 우연히 떨어진 영수증을 봤는데 밤 10시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2인분 식사를 한 기록이었어요. 친구랑 밤늦게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구나라고 넌지시 말해봤더니 지수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서 말했지요. 키스 했어.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규칙 어긴 거 아니야? 낮 시간 만남이라고 했잖아 라고 했더니 미안해.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 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더니 회사 동료야. 새로 들어온 사람인데 재미있어 라고 했어요. 재미있다는 표현이 특히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에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지수가 미안하지만 그 사람과 계속 만나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만남 자체를 중단할 생각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만나는 거지. 이게 열린 연애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키스하고 그 사람에 대해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 약속한 규칙들은 다 어긴 거네라고 했더니 규칙이 너무 딱딱했나봐.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린 연애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걸. 저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했는데 지수는 이미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당 결제 영수증을 보면서 정말 허탈했어요. 약속은 무엇이었고 규칙은 왜 만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으니까 더 엄격하게 해보자는 거였죠. 밤 10시 이후 연락 만남 금지, 겹치는 지인은 잠시 거리두기, 서로의 연락처 일부 차단. 이번에는 정말 세세하게 규칙을 정했어요.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기능도 서로 설정했지요. 소리로 들어오는 유혹을 줄여보자는 작은 시도였습니다. 지수도 이번에는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봐. 이번에는 정말 규칙을 지킬게라고 약속했거든요. 저도 휴대폰 설정을 바꿨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아예 연락이 안 되도록 하고 소셜미디어 앱들도 사용 시간을 제한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저는 관계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 약속이 우리를 살릴지 더 멀어지게 할지 알 수 없었지만요.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며칠 동안은 잘 지켜지는 것 같았어요. 지수도 규칙적으로 연락했고 약속 시간도 잘 지켰어요. 10시 이후에는 정말 연락이 안 왔어요.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만들어진 평화 같은 느낌이랄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기보다는 규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 같았거든요. 너무 인위적인 것 같지 않아? 라고 지수에게 물어봤더니 그래도 지금이 전보다는 낫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갈등은 줄어들었어요. 의심할 일도 없었고 서로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예측 가능했죠. 하지만 동시에 관계가 딱딱해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자연스러운 대화나 즉흥적인 만남이 어려워졌거든요. 스마트폰 차단 사용 시간 설정 화면 캡처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우리가 원하던 관계일까?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만 유지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메신저에 오늘은 늦어라는 짧은 글자들이 줄줄이 쌓였습니다. 아무리 규칙을 만들어도 결국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늦는다는 연락이 왔어요. 회사 일이 길어져서, 친구 만나는 시간이 늘어져서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점점 빈도가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연락이 늦어지고 만날 약속도 자주 취소되었어요.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속이려고 하지도 속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자는 약속이 제 마음에는 작은 모처럼 박혔지요. 존중한다는 말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지수와 마지막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솔직히 말해봐. 지금 행복해? 라고 물어봤더니 한참 동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리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복잡해졌어. 규칙도 많고 서로 눈치 보게 되고. 라고 하더라고요. 맞추려 노력했지만 끝내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는데 결국 둘 다 불편해진 거예요. 우리 이만 정리하자라고 제가 먼저 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조용히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큰 다툼은 없었어요. 그냥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 거죠.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라고 했어요. 하지만 후회한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저장해둔 마지막 이별 문자를 보면 지금도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고생 많았어. 좋은 사람 만나라는 짧은 메시지였거든요. 1년 반 동안의 관계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어요. 카메라 스트랩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피부로 전해오는 거친 감촉이 저를 붙들어준 듯 했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열린 연애라는 게 정말 가능한 걸까?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걸까?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다. 내 그릇에 맞는 사랑을 하자. 합의도 자유도 상처 없이 가능할 때만. 무턱대고 참지 말고 무턱대고 허락하지도 말자고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 한계를 알게 됐거든요. 저는 본래 독점적인 사랑을 선호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렇다고 지수를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수는 지수 나름대로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시도해 본 거니까요. 다만 저와는 맞지 않았을 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형태의 연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전통적인 연애 방식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이 더 편하네요. 한 사람과 깊이 사귀고 서로만을 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말이에요. 이번 일로 제 가치관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날짜가 적힌 일기장 한 페이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고. 연애 초기에 서로의 연애관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나으니까요. 지수와의 이별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서로 다른 걸 억지로 맞추려고 했다면 더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지금은 혼자 지내면서 제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더 솔직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와는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아요. 잘 지내? 라는 짧은 메시지 정도만요. 서로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냥 맞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요즘에는 사진 일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맡게 됐고 개인 작업도 시작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법도 배워가고 있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연인이 열린 연애를 제안한다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반대하시겠어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억지로 맞춰가려고 하면 결국 둘 다 불행해져요.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통적인 연애를 선호한다는 걸 숨기지 않아요. 그게 제 스타일이고 그런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날이 올까요? 아직은 혼자 지내는 게 편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번 경험이 제게는 큰 배움이 됐거든요. 같은 자리, 다른 숨, 답은 각자의 마음에 맡겨둡니다. 어떤 형태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후크 마이너스 톤형 속도형 마이너스 1500자 BGM1 시작 은은한 현악. 새벽 병원 호출음이 방 한가운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긴장감이 전해져 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숨소리와 낮게 깔린 의뢰인의 목소리가 겹쳤지요. 오늘도 응급이라네요. 그녀는 더 말하지 못하고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민입니다. 올해 48살이고 15년째 사설 탐정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경우입니다. 매일 똑같던 일상이었지만 남편의 행동이 어느 날부터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이 변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첫 상담에서 그녀가 한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그녀가 보내온 응급 호출 캡처와 부재중 통화 녹취를 사건 폴더에 담아두었습니다. 탐정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증거 자료들이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평범한 불륜 의심 사건인 줄 알았어요. 남편의 행동 패턴이 바뀌고 늦은 시간 외출이 잦아지고 휴대폰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들이 전형적인 증상이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은 처음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뜻밖의 반전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의뢰인이 보내온 자료들을 보면서 첫 번째 의문점이 생겼어요. 호출음 시간과 실제 응급 상황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나중에 중요한 열쇠가 되곤 합니다. 겨울밤 찬 기운이 손등을 스칠 때마다 셔터를 더 꽉 눌렀습니다. 본격적인 미행 조사가 시작됐어요. 새벽 시간대에 병원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남편의 동선을 파악하기로 했거든요. 새벽에 들어온 여인은 코트를 급히 벗고 진료실 문을 닫았고 1시간 뒤엔 각자 따로 나왔죠. 첫날 관찰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새벽 2시쯤 한 여성이 병원에 들어왔는데 응급 환자치고는 너무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여성은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응급 상황이라면 그럴 여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더 이상하게 것은 진료가 끝난 후였어요. 남편과 그 여성이 따로따로 나왔거든요. 환자와 의사라면 함께 나와서 처방전이나 주의사항을 설명해야 할 텐데 왜 따로 나왔을까요? 주차권 시간과 출입카드 로그를 붙여보니 알리바이를 만들기 좋은 동선이 보였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더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됐어요. 그 여성의 출입 시간과 남편의 출입 시간 사이에 미묘한 간격이 있더라고요. 첫날은 관찰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탐정 일을 하다 보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거든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에 판단해야 해요. 야간 출입카드 로그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여성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새벽 시간에 병원을 찾았어요. 주차권 타임스탬프도 흥미로웠어요. 진료 시간치고는 너무 길었거든요. 단순한 응급처치라면 30분이면 충분할 텐데 매번 1시간 넘게 머물렀어요. 며칠 동안 관찰을 계속하면서 사진도 찍고 시간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이 시점에서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이 사건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알게 됐죠. 커피 향이 짙은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뜻밖에도 남편 본인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미행 조사를 하던 대상이 직접 탐정사무소에 나타난 거니까요. 제 아내를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이혼을 요구받았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내가 저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아내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같은 부부가 서로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한 거니까요. 같은 날 아내는 증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격앙됐죠. 아내에게 남편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 사람이 뭔 소리를 했을지 뻔해요. 자기는 결백하다고 했겠죠? 양쪽을 동시에 받지 않는 원칙을 알리고 의뢰인은 유지한 채 사정을 더 듣기로 했습니다. 탐정업계에는 불문율이 있어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한쪽만 의뢰를 받는다는 원칙이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양쪽을 동시에 도울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로 결백해 보였거든요. 의뢰서 접수장에 남편 서명을 받으면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은 최근에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원래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요즘은 늦게 들어와요. 핑계도 애매하고요. 친구 만난다고 하는데 어떤 친구인지 말해주지 않아요. 휴대폰도 예전보다 더 자주 들여다보고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확인해요. 그런데 제가 옆에 있으면 화면을 가려요.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오히려 아내 쪽이 더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프린터 굴러가는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증거 분석에 들어갔어요. 응급 호출 시각, 카드 영수증, 동선 메모를 한 장의 분석표로 겹쳐봤죠. 먼저 남편의 응급 호출 기록을 병원 시스템과 대조해봤어요. 놀랍게도 모든 호출이 실제 응급 상황과 일치했어요. 남편은 새벽에 실제 수술분만이 있었고 오픈날엔 혼자 바에 들렀을 뿐이었습니다. CCTV 영상도 확인해봤어요. 남편이 새벽에 나가는 모든 경우가 정말 응급 상황이었더라고요. 환자들이 실제로 와서 치료받고 가는 장면이 다 찍혀 있었어요. 그 젊은 여성도 실제 환자였어요.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였는데 직장 때문에 새벽 시간에만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에 혼자 간 것도 확인했어요. 동료 의사들과 가끔 만나서 맥주 한잔 하는 정도였어요. 다른 여성과 만난 흔적은 전혀 없었고요. 반면 아내 쪽에서 고급 빌라 등기부가 다른 남성으로 바뀐 흔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였어요. 강남 지역의 고급 빌라가 2달 전에 아내 명의에서 다른 남성 명의로 바뀌었더라고요. 분석표를 만들어서 호출 시간, 영수증, 등기부를 비교해보니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산 비싼 속옷도 사실은 아내가 요청한 거였어요. 아내가 요즘 너무 몸이 건조하니까 조금 변화를 줘봐라고 해서 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 잠금도 아내가 보안 때문에 복잡하게 하라고 해서 바꾼 거였어요. 의료진은 개인정보 때문에 보안에 신경 써야 하거든요. 프린트된 분석표를 보면서 진실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남편은 정말 결백했고 오히려 아내 쪽에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등기부를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 남성의 신상 정보도 나왔어요. 아내보다 10살 어린 사업가였어요. 고급 빌라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현장을 포착했어요. 아내가 그 젊은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거죠. 아내는 한참 어린 남성과 다정했고 600만원짜리 코트 고마워라는 말이 녹음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였던 거예요. 등기부에는 2달 전 소유권 이전이 찍혀 있었죠. 아내가 남편 모르게 그 빌라를 그 남성에게 넘긴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약 포장지를 건네며 이번엔 확실이라 속삭였고 남편에게 약을 쓰려 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약사인 아내가 남편에게 해로운 약물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행히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발각됐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보니까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빌라뿐만 아니라 아내 명의의 다른 부동산들도 그 남성에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현장 사진 타임스탬프를 보면 두 사람이 자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일하는 시간을 노려서 만났던 거죠. 이번엔 확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 더 조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시키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약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악용해서 남편을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 젊은 남성도 단순한 애인이 아니었어요. 전문적으로 중년 여성들을 속이는 사기꾼이었던 거죠. 아내는 그의 먹잇감 중 하나였어요.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남편에게 보고했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혼 합의서 종이를 꽉 눌러 도장을 찍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남편은 아이 양육과 일터를 지켰고 아내는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 각서를 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남편이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아내에게 불리했거든요. 이혼 합의서 사본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얼마 뒤 그 젊은 남성은 빌라를 팔고 사라졌고 아내는 집도 사람도 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런 사기꾼들의 수법이거든요. 목적을 달성하면 바로 사라지는 거죠. 아내는 모든 재산을 그 남성에게 넘긴 후에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아버지 건물의 약국 임대도 정리되며 그녀의 말년 핑계는 힘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며느리의 배신을 알게 된 후 약국 임대 계약을 해지하셨어요. 당연한 조치였죠. 결국 아내는 모든 것을 잃게 됐어요. 남편도 아이도 직장도 재산도 모두 날린 거죠. 이 사건을 통해 느낀 점이 많아요.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어떤 끔찍한 일까지 저지를 수 있는지 알게 됐거든요. 약사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도 그 지식을 악용하려고 했다는 게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반면에 남편은 끝까지 성실했어요.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노력했고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며칠이 지나서야 마음이 정리됐어요. 이런 복잡한 사건을 담당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사건 노트 마지막 장엔 한 줄이 남았습니다. 증거가 감정보다 앞서야 한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객관적인 증거부터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만약 처음 의뢰인인 아내의 말만 믿고 조사했다면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을 거예요. 남편을 불륜남으로 몰아가고 진짜 가해자인 아내는 계속 피해자 행세를 했을 테니까요. 오늘도 새 의뢰 전화를 기다리며 같은 메모카드를 책상 앞에 붙여둡니다. 탐정이라는 직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단순하게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상황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비교적 명확했어요. 한쪽은 완전히 결백했고 다른 한쪽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으니까요. 메모카드와 사건 노트를 보면서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을 텐데 항상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진실을 놓치기 쉽거든요. 특히 의뢰인의 말만 믿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위험해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일상에서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감정보다는 사실과 증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이 들면 다그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는 게 좋겠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탐정처럼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성급한 판단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됐어요. 첫인상이나 초기 정보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더 나은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